서울시립추모공원은 항상 쓸쓸했다. 겨울의 끝자락,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차가웠다. 하얀 김을 뿜어내며 출근한 정미경은 익숙한 듯 추모관 내부로 걸어갔다. 그녀는 이곳에서 14년째 근무 중이었다. 매일같이 이름 없는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무감각해질 법도 했지만 여전히 고독한 이별 앞에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오늘 첫 번째 화장, 무연고 여성 한 분입니다. 동료가 건네준 서류를 바라본 미경은 잠시 숨을 삼켰다. 신원 미상, 여성, 추정 나이 80세 이상, 연락처 없음. 한 줄짜리 기록 속에 누군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어르신, 잘 가세요. 미경은 관 앞에 잠시 고개를 숙였다. 차가운 나무관 안에는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누워 있었다. 새하얀 머리카락, 반쯤 감긴 눈꺼풀, 평화롭게 잠든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화장로 앞에 관이 놓이고 담당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화장 절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관을 바라보았다. 습관처럼 속삭였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 순간이었다. 화장로의 문이 열리고 뜨거운 열기가 번져나오던 찰나 관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악! 살려줘. 제발. 살려줘. 순간 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주위가 정적에 잠겼다. 담당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넘어질 뻔했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뭐야. 방금 소리 들었지? 관 안에서? 미경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14년 근무 동안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화장로 문 닫아요. 빨리. 미경의 외침에 담당자가 황급히 버튼을 눌렀고 뜨겁게 달궈진 화장로의 문이 다시 닫혔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눈빛.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관에 다가갔다. 확인해야 해요. 담당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관 속의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살아 계세요. 미경은 얼른 노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지만 분명히 맥박이 뛰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이제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노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미경의 손을 약하게 움켜쥐었다. 병원. 안 돼. 희미한 속삭임이 미경의 귀에 들려왔다. 순간 미경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구급차 올 거예요.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말했다. 병원. 절대. 안 돼. 그때였다. 이미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노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같이 가겠어요. 미경이 말했다. 그러나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환자 외에는 탑승 불가입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팔을 흔들었다. 이상하네요. 저분이 병원 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미경의 말에도 구급대원은 어깨를 으쓱였다. 응급 상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돌봐드릴 겁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미경의 가슴은 묘한 불안으로 조여왔다. 노인의 절박한 눈빛, 병원을 거부하는 간절한 속삭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꺼림칙한 느낌.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침에 그 비명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비명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절박한 진실의 외침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해. 저분이 누구인지, 왜 병원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서울 하늘은 아직도 잿빛이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 한구석엔 평소와 다른 싸늘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은 항상 분주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나왔다.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관 속에서 되살아난 노인. 그 소식은 이미 병원 상층부에 전달되어 있었다. 신원 미상, 고령 여성. 방금 화장터에서 발견된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간략히 설명하자 담당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VIP 병동으로 바로 이송하세요. 구급대원이 잠시 당황했다. 응급실 검사도 없이요? 간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답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응급실을 거치지 않은 채 12층 VIP 병동으로 향했다. 일반 환자들과 분리된 병원에 숨겨진 공간이었다. 한편 화장터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미경은 집 대신 병원으로 향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던 그녀는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병원 특유의 냄새와 분주한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뭔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간 미경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조금 전 서울시립추모공원에서 온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고령의 여성분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 환자 기록은 없습니다. 미경은 당황했다. 그럴 리 없어요. 방금 구급차로 이송된 분인데요. 신원 미상의 여성입니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없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환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미경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뭔가 숨기고 있어. 미경은 잠시 고민하다 다시 물었다. 혹시 최진호 원장님 계신가요? 그분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셨거든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원장님은 회의 중입니다. 외부인 면담은 어렵습니다. 그때였다. 멀리 복도 끝에서 구급대원들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미경은 순간적으로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을 알아봤다. 분명히 그분이야. 그러나 그들은 응급실이 아닌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경은 재빠르게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버튼에 눌린 숫자 12를 확인했다. VIP 병동. 미경은 다시 안내 데스크로 돌아와 물었다. 12층 VIP 병동은 어떻게 가나요? 간호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곳은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미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떻게든 확인해야 해. 그녀는 로비 한쪽으로 빠져나와 휴대폰을 꺼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자 오래된 친구 한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병원에 있어? 응, 근무 중인데. 무슨 일 있어? 너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민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기 일반 직원들도 잘 못 들어가. 최진호 원장 직속 환자들이 있는 곳이야. 왜? 미경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화장터에서 살아난 그 노인, 지금 여기 VIP 병동으로 들어갔어. 근데 병원 기록도 없고 다들 숨기려는 분위기야. 민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병원 분위기 이상해. 특히 최진호 원장 주변이. 혹시 그 원장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민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 17년 전에 실종된 간호사가 있었거든. 김영숙 선생님. 그분 최진호 원장이랑 뭔가 얽혀 있었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경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김영숙. 그녀는 관 속에서 본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름 없는 주검이라고 생각했던 그 노인. 설마 그분이. 미경은 재빨리 물었다. 그 김영숙 선생님에 대해 더 아는 거 없어? 잘 모르겠어. 그냥 병원 안에서는 금기어처럼 취급돼.
누가 그 얘기만 꺼내도 다들 피하거든. 순간 미경의 등줄기에 한기가 스쳤다. 민정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말해. VIP 병동. 어떻게든 들어갈 방법 찾아줘.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어. 근데 정말 조심해야 해 이 일. 단순하지 않아. 통화를 끄는 미경은 병원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그때 병원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한 양복, 차가운 표정. 바로 최진호 원장이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미경 쪽으로 다가왔다. 미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빛에 닿지 않았다. 정미경 씨 맞죠? 미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화장터에서 일하신다 들었어요. 오늘 아침 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분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최진호는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다. 걱정 마세요. 환자분은 잘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셨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미경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 거짓을 숨기고 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분 이름 아세요? 신원 미상이라고 들었는데. 최진호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그건 병원의 기밀입니다.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묻어났다.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신경 안 쓸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진실을 꼭 알아내고 말 거야. 부산 해운대 소방서, 해질 무렵. 윤지원은 하루 종일 현장을 누비다 지친 몸을 이끌고 소방서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구조대원 특유의 강인한 외모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원 씨 맞으시죠? 상대방은 다소 긴장한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한민정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요? 저랑 무슨 상관이죠?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김영숙, 이라는 분,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보세요. 김영숙님,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 계십니다. 오늘 아침 화장터에서 살아난 분이에요. 지원은 숨을 삼켰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다고요? 네. 근데 그냥 살아 계신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분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윤지원 씨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다. 어린 시절 잊고 살았던 이름, 김영숙. 그녀의 외할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외할머니는 1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끄는 지원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17년 전, 그녀는 8살이었다. 부모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집을 자주 비웠고, 외할머니 김영숙이 지원을 돌봐줬다. 따뜻하고 강인했던 외할머니.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주었던 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 부모님은 말했다. 교통사고야.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장례식도 없었고, 묘지도 없었다. 어렸던 지원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17년이 지난 지금, 그분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서울. 지원은 곧장 민정을 만나기로 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지원이 묻자 민정은 가방에서 천 조각 하나를 꺼냈다. 이건 그분의 옷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지원은 천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 내 목소리를 막으면 지혜를 찾아라. 지원의 손이 떨렸다. 이 글씨책. 외할머니가 늘 써주시던 글씨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윤지원 씨를 찾아야 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말도 안 돼요. 17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외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상했어요. 장례식도 없었고 무덤도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잊으라고만 하셨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모님도 진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최진호 원장에게 속았을 수도 있고요.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최진호 원장. 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요? 민정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화장터에서 살아난 외할머니, 병원의 비밀스러운 행동, VIP 병동, 그리고 최진호 원장의 수상한 행적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17년 전 실종된 간호사 김영숙. 병원은 사건을 은폐했고 그녀는 감금당한 채 살아있었어요. 지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럼 외할머니는 17년 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 병원 내부 어딘가에서 관리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 윤수진. 지원아, 지금 서울이야? 갑자기 왜 올라왔어? 지원은 망설이다가 물었다. 엄마, 외할머니, 살아계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외할머니, 김영숙 할머니, 지금 서울대병원에 계셔. 수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실대로 말해줘.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수진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그 사람, 최진호 때문에. 지원의 손이 떨렸다. 엄마, 다 알고 있어. 최진호, 병원, 외할머니, 다. 수진의 흐느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미안해. 널 지키려고. 어쩔 수 없었어.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끄는 지원은 민정을 바라보았다. 도와주세요. 반드시 외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해요. 이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과 사회 전체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두 사람의 숨막히는 진실 추적이 시작됐다. 다음 날 새벽, 윤지원과 한민정은 서울대학교 병원 근처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오늘 VIP 병동에 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요? 제가 지난달에 병원 연회 때 VIP 병동 출입 카드 번호를 우연히 봤어요. 아마 아직 변경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죠. 두 사람은 병원 직원처럼 자연스럽게 복도에 섞여 들어갔다. 민정의 카드로 12층 VIP 병동의 두꺼운 유리문을 열었다. 병동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차가운 분위기였다. 일반 병동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고요한 복도, 닫힌 병실들, 그리고 눈에 띄게 배치된 경비원들. 조심해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경계했다. 그때 멀리서 휠체어를 밀며 누군가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휠체어 위에는 눈을 감고 있는 노인, 김영숙이었다. 할머니.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을 밀고 가던 간호사는 낯선 남성과 함께 어디론가 향했다. 두 사람은 그들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 문이 열리고
노인과 남성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최진호 원장이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확인해야 해요. 저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민정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저기 설비실이 있어요. CCTV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설비실로 들어갔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민정이 능숙하게 CCTV 화면을 조작했다. 회의실 내부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곳에는 김영숙과 최진호, 그리고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둘이 있었다. 최진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넌 결국 내 죄를 숨길 수 없어. 최진호는 냉소를 지었다. 김영숙 씨, 17년 동안 잘 버텨주셨네요. 하지만 이제 더는 필요 없어요. 그는 주사기를 꺼냈다.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기억을 지우는 약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없앨 겁니다. 지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안 돼. 그녀는 설비실을 박차고 나가려 했다. 민정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기다려요. 무턱대고 가면 위험해요.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민정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동안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녀는 CCTV 녹화 파일을 USB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회의실 안. 최진호는 주사기를 노인의 팔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나 그 순간 노인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혜를 찾아라. 최진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직도 헛소리를 하는군요. 그는 주사를 놓으려 했지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멈춰. 윤지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뒤이어 민정도 달려왔다. 최진호는 놀라며 돌아보았다. 당신, 누구야?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숙 선생님의 외손녀입니다. 순간 최진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곧 냉소를 지었다. 아, 그 문제의 손녀. 결국 찾아왔군. 그는 주사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상상보다 똑똑한데요. 어떻게 병동까지 들어왔죠? 지원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경찰도 곧 올 거예요. 증거도 확보했어요. 최진호는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비웃으며 말했다. 경찰. 내가 얼마나 많은 경찰과 정치인들에게 돈을 썼는지 알기나 해요. 그의 눈빛은 살벌했다. 세상은 정의로만 돌아가지 않아. 민정이 USB를 흔들었다. 그래도 이건 막을 수 없어요. CCTV에 다 녹화됐어요. 당신의 범죄, 이 병원의 진실, 다. 그 순간 병원 경비원들이 몰려왔다. 최진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지원과 민정을 에워쌌다.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나요?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끝나지 않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달려왔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됐다. 경찰들은 병원 관계자들을 제압하고 최진호를 붙잡았다. 지원은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영숙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동시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혜야, 결국 날 찾았구나.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경찰들은 최진호를 체포하며 말했다. 최진호 원장, 당신을 살인 미수와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끝까지 비웃으며 외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그의 차가운 웃음 속에서
지원은 또 다른 진실과 싸움이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다. 언론은 병원 내 불법 감금과 의료 비리를 대서특필했지만 최진호 원장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불충분한 증거와 강력한 법조계 인맥 때문이었다. 윤지원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할머니 김영숙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몸 상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여전히 깊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지원은 민정과 함께 최진호의 또 다른 범죄를 파헤치기로 했다. 우리가 가진 CCTV 영상만으론 부족해요. 민정이 말했다. 더 강력한 물증이 필요해. 그때 김영숙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기장. 찾아야 해. 지원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다. 일기장이요? 어디에 있어요? 김영숙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 옛날 집, 마루 밑, 방수 상자. 지원은 곧장 움직였다. 17년 전 외할머니가 살던 집,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옛집은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채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부부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지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김영숙 씨 손녀라고요? 그분이 여기 살았을 때 이야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상한 부탁을 하셨었어요. 어떤 부탁이요? 마루를 절대 뜯지 말라고, 수리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지원은 숨을 삼켰다. 혹시 저희가 마루를 잠깐 열어볼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일이 걸려 있어요. 집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짧게만요. 지원과 민정은 거실로 들어섰다. 낡은 나무 마루의 한 부분, 약간 들뜨고 휘어진 곳이 눈에 띄었다. 여기야. 지원은 손으로 마루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 아래 오래된 방수 상자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민정이 말했다. 혹시 외할머니가 착용하시던 목걸이 열쇠? 지원은 병원에서 받은 외할머니의 개인 물품을 떠올렸다. 목걸이 끝에 작은 열쇠가 있었다. 열쇠를 넣자 딱 맞았다.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과 몇 장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USB가 들어있었다. 지원은 노트를 펼쳤다. 1997년 의료과실 기록,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그 안에는 날짜, 환자 이름, 상태, 처방 내용, 실제 투여 약물,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명백한 증거야. 민정이 눈을 크게 떴다. 사진에는 최진호가 의료진들과 함께 있는 모습, 조작된 약물 차트, 심지어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까지 있었다. USB를 열어보니 녹음 파일과 함께 몇 개의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를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영상 속 최진호가 김영숙을 위협하며 묻고 있었다. 일기장, 어디에 숨겼어? 말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 갇혀야 할 거야. 지원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제야 퍼즐이 다 맞춰졌어. 그 순간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 박 형사였다. 윤지원 씨,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지원과 민정은 상자와 증거물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조사실. 박 형사는 두 사람이 가져온 일기장과 증거물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 정도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 녹음과 영상. 최진호 원장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해요. 그럼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거죠? 지원이 묻자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겁니다. 이번엔 법원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또 다른 형사가 급히 들어왔다. 형사님, 큰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에 있던 신원미상 환자 김영숙 씨가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충격에 빠졌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사라졌다고요?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 내부 협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또 최진호 지디예요. 그 사람이 배후에 있어요. 박 형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CCTV, 출입 기록 모두 확보해. 그리고 공항, 터미널, 모든 출입국 기록도 추적해. 지원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겨우 찾은 외할머니, 또다시 빼앗길 순 없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도 병원으로 가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안은 이미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VIP 병동은 폐쇄된 상태였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병원 안에도 최진호 편인 사람들이 많아요. 지원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수록 포기 못해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외할머니를 반드시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했다. 조용했던 병원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에서 김영숙 할머니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다. 경찰은 병원 주변과 출입국 기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다. 윤지원은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며 밤낮으로 할머니의 행방을 추적했다. 무조건 최진호 지디예요. 지원은 민정과 함께 병원 구석진 카페에 앉아 이를 악물었다. 확실해요.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VIP 병동에 그렇게 많은 CCTV와 보안 인력이 있는데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이 사라질 수 있을 리 없어요.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 박 형사였다. 윤지원 씨, 병원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더니 김영숙 씨를 실은 구급차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다. 어디로 간 거죠? 정확한 행선지는 파악 중입니다. 차량 번호를 통해 추적하고 있어요. 민정이 재빠르게 노트북을 열었다. 구급차가 병원에 소속된 차량이 아니라면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과 계약된 외주 구급업체를 조사해 볼게요. 몇 시간 뒤 민정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찾았어요. 문제의 구급차는 성운이료이송이라는 작은 민간 업체 소속이에요. 근데 이 업체 최진호 원장이 투자한 회사예요. 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역시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박 형사도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업체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컴퓨터, 서류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 계획적이야. 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또 다른 형사가 서류 한 장을 가져왔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성운이료이 송명의로 임대한 외곽 창고 주소입니다. 지원과 민정은 서로를 바라봤다. 외곽 창고, 민정이 중얼거렸다. 지원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이번에도 그곳이야. 최진호가 예전에 할머니를 가뒀던 창고와 비슷한 장소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곧바로 경찰과 함께 해당 창고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단 지역. 낡고 어두운 창고 앞에 경찰차가 멈췄다. 박 형사가 무전을 날렸다. 전원 대기. 내부 상황 파악 후 진입한다. 지원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시간 없어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박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경찰과 지원, 민정은 조심스럽게 창고로 접근했다. 창고 안은 숨이 막힐 듯 어두웠고 약한 조명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지원은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창고 한쪽, 의자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김영숙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 할머니. 지원이 달려갔고 그 순간 창고 구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참 빠르군.
최진호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끈질기게 굴 줄은 몰랐어. 박 형사가 권총을 겨눴다. 최진호, 움직이지 마. 그러나 최진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 좋아. 체포해. 하지만 난 곧 나올 거야. 이번에도 빼낼 방법은 많으니까. 지원은 분노를 억누르며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한 탈수와 약물 투여의 흔적이 보였다. 당신 정말 끝까지 악마구나. 지원이 이를 악물었다. 최진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악마. 웃기지 마. 이 세상은 원래 약자가 희생되는 법이야. 김영숙이든 누구든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쓰러지게 돼 있어. 박 형사의 신호에 따라 경찰들이 창고 안을 에워쌌다. 그 순간 구석에 숨어있던 남성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순식간에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포위됐어. 박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창고 출구는 단 하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때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원 씨, 창고 뒷문으로 연결되는 비상구 있어요. 예전에 창고 구조 확인한 적 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할머니를 데리고 그쪽으로 갈게요. 박 형사가 눈치를 챘다. 우리가 시간을 벌 테니 당신들은 할머니를 구하세요. 긴박한 상황 속 지원은 할머니를 안아들고 비상구 쪽으로 달렸다. 민정이 뒤따랐다. 최진호가 그들을 발견하고 외쳤다. 막아.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혼란 속 지원과 민정은 가까스로 비상구를 열고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에는 이미 대기 중이던 경찰 병력이 있었다. 여기입니다. 김영숙 씨 구조 완료. 곧바로 구급대가 할머니를 인계받았다. 한편 창고 안에서는 경찰과 최진호의 조직원들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진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수갑이 채워진 채 창고 밖으로 끌려 나오는 최진호를 보며 지원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최진호는 쓰게 웃었다. 끝. 아니,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그의 눈빛 속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지원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경찰차에 실려가는 최진호를 바라봤다. 이번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구급차 안에서 김영숙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잘했구나. 우리 지혜. 윤지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안전해요. 아무도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17년간 쌓여온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이제 시작될 진짜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진호 원장이 체포된 후 서울은 며칠 동안 떠들썩했다. 뉴스와 인터넷에는 연일 병원 비리, 감금 사건, 의료과실 은폐에 관한 보도가 쏟아졌고 시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윤지원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 최진호가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지원은 민정과 함께 병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회복 중인 김영숙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단단했다. 확실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최진호의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일부만 발견됐어요. 그는 17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이에요. 계획이 훨씬 더 치밀할 겁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졌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다 파헤칠 거예요. 할머니를 17년 동안 가둔 죄,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죄, 그리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진실까지. 그날 저녁 경찰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지원 씨, 급히 보셔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주십시오. 지원과 민정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박 형사는 수사 브리핑룸에 두 사람을 앉히고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최진호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여기엔 의료과실 은폐뿐 아니라 더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은 문서를 펼쳤다. 그곳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김영숙, 윤미경, 윤지원. 그녀의 가족들이었다. 이게 뭐죠? 박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호가 윤지원 씨 가족을 20년 가까이 추적해온 기록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진, 심지어 미국에 있는 윤미경 씨의 정보까지.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왜? 최진호가 단순히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해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박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집착했습니다. 김영숙 씨의 침묵을 넘어 가족 전체를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민정이 불쑥 물었다. 그럼 혹시 윤지원 씨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있나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겼다. 그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윤미경과 한 남성,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1994년 최진호와 윤미경. 지원의 눈이 커졌다. 설마 아버지가. 박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진호는 윤지원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당신을 자신의 딸로 믿고 집착했던 겁니다. 지원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요? 박 형사는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다. 미국에 살았던 이준호라는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1995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최진호는 당신의 진짜 아버지도 아닌데 당신을 자기 피부치로 믿고 집착하고 통제하려 했던 거네요. 지원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악몽 같아요. 17년 동안 우리 가족이 당한 모든 고통이 그런 집착 때문이었다니. 그때 박 형사가 덧붙였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무연고 시신, 의료기록 조작, 화장. 지원은 숨을 삼켰다. 혹시 그동안 최진호가.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10년 동안 최소 7명의 신원 미상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 처리된 후 화장됐습니다. 그 과정에 모두 최진호가 개입되어 있었어요. 민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럼 우리 할머니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숙 씨가 살아서 돌아온 건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다 밝혀야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순간 경찰서 문이 거세게 열리며 한 형사가 급히 들어왔다. 형사님, 병원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VIP 병동이 또 침입당했어요. 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최진호는 구속돼 있는데 누가? 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CCTV에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습니다. 최진호의 조카 최도윤입니다. 지원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최도윤? 박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최도윤은 최진호가 가장 아끼던 조카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최근 귀국했고 그의 뒤를 잇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민정이 말했다. 그럼 최진호가 구속된 틈을 타서 조카가 뒤처리를 하려는 거네요. 지원은 다시 불타는 결의를 다졌다.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최진호가 쓰러져도 그의 그림자는 계속 남아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날 밤 윤지원은 민정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여전히 시민들의 항의로 시끄러웠고 VIP 병동은 경찰 통제 속에 있었다. 지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반드시
그림자까지 뿌리 뽑을 거예요.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또 다른 진실과 싸움을 예고하는 그림자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새벽 2시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근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경찰은 병동을 봉쇄했고 병원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오가고 있었다. 윤지원과 민정은 병동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경찰 박 형사는 무전기를 쥔 채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최도윤. 그 사람이 병원에 나타났다고요? 민정이 물었다. 박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최진호의 조카, 최도윤.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최근 귀국했죠. 조용히 움직였기에 우리도 미처 몰랐습니다. 지원은 주먹을 꼭 쥐었다. 그 사람도 삼촌처럼 의료 비리에 연루돼 있나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깨끗한 의사입니다. 미국에서도 좋은 평판을 쌓았고 귀국 후엔 병원의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그는 삼촌의 계획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정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VIP 병동에 다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박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그 순간 병원 안쪽에서 경찰이 뛰어나왔다. 형사님, VIP 병동 내 비밀 진료실에서 수상한 약물과 의료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곳에 머물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지원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혹시 할머니가... 김영숙 씨는 안전합니다. 박 형사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철저한 경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또 다른 경찰이 서둘러 다가왔다. 형사님, 병원 주차장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최도윤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디로 향했습니까? GPS를 추적 중입니다. 곧 위치가 나올 겁니다. 몇 분 후 위치가 확인됐다. 서울 외곽, 오래된 별장이었다. 그곳은 박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최진호의 별장입니다. 경찰 압수수색 때 비어 있어서 그냥 넘어갔던 곳이죠.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모든 계획이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곧바로 경찰 병력이 동원됐다. 지원과 민정도 동행을 요청했지만 박 형사는 단호했다. 위험합니다. 일반인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17년간 우리 가족이 당한 일입니다. 끝을 봐야 해요. 결국 박 형사는 허락했다. 그렇게 그들은 별장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 산자락에 자리한 고급 별장. 외부는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경찰 병력이 포위망을 구축한 뒤 박 형사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접근했다. 별장 내부 은밀한 비밀 공간에서 최도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미소가 떠 있었다. 삼촌은 결국 실패했군. 하지만 난 다를 거야. 그는 노트북을 통해 병원 내 비밀 인프라, 의료 데이터, VIP 환자들의 정보, 그리고 각종 불법 의료 실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다. 김영숙, 넌 결국 입을 열었지. 그래서 이제 제거해야 해. 그 순간 별장 창문 밖에서 경찰 특공대의 기습이 시작됐다. 최도윤은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역시 빠르군. 그는 USB를 챙기고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출구에는 박 형사와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도윤, 끝났습니다. 최도윤은 비웃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그는 갑자기 수류탄을 꺼냈다. 모두가 당황하는 순간 지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둬요. 당신도 결국 삼촌처럼 끝장날 뿐이에요. 최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윤지원. 그래, 나야. 내 삼촌이 그렇게 집착했던 사람. 지원은 당당히 말했다. 너희가 아무리 숨기고 지워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이야. 경찰들이 일제히 포위망을 좁혔다. 결국 최도윤은 저항을 포기하고 체포됐다. 그의 USB, 노트북, 별장의 모든 기록이 확보됐다. 그 안에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불법 약물 실험, 의료과실 은폐, 신원 미상 환자 처리 계획, 그리고 VIP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까지. 이 정도면 병원 전체를 뒤흔들 증거예요. 민정이 말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비리 사건, 불법 의료 실험, 의료과실 은폐, 그리고 최 씨 일가의 범죄가 낱낱이 공개됐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병원 측은 전면 개혁을 약속했다. 윤지원은 병원 로비에 서서 회견을 지켜봤다. 옆에는 민정과 강민수 의사가 함께 있었다. 17년. 정말 긴 시간이었네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 형사였다. 윤지원 씨, 좋은 소식입니다. 최도윤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삼촌과 함께 계획한 의료 비리, 그리고 당신 가족을 겨냥한 집차까지 법정에서 모든 걸 털어놓겠답니다.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녀의 마음속에 긴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지키는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사건이 전국을 뒤흔든 지 한 달이 흘렀다. 언론은 매일같이 최 씨 일가의 범죄, 의료계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윤지원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을 보도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한 노인의 용기와 한 가족의 끈질긴 진실 추적에 감동했다. 그러나 윤지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과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지원은 거실에서 어머니 윤미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쉬는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를, 엄마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결국 내 과거였다는 게 아직도 마음이 아파.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할머니의 싸움을 이어가야 해요. 며칠 후 병원에서 공식적인 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병원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의료계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윤지원은 민정, 강민수와 함께 회견장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래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최진호도, 최도윤도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시스템은 뿌리가 깊어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김영숙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맑고 쌀쌀한 초봄의 바람이 산자락을 스쳐갔다. 작은 묘비 앞에 선 지원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할머니, 다 보셨죠? 우리가 해냈어요. 할머니가 17년 동안 지켜낸 진실, 이제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녀는 묘비 위에 작은 꽃다발을 올려두었다. 민정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간호사로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강민수도 조용히 손을 모았다. 할머니의 용기가 제게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의료인이란 어떤 자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묘소 앞에 머물렀다. 마치 할머니가 곁에 있는 듯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며칠 뒤 윤지원은 정식으로 김영숙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김영숙 재단은 의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의료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쓸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 밤 재단의 작은 사무실에서 민정과 지원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원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큰일을 해내다니. 지원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대단하긴요. 그냥 해야만 했던 일이에요. 민정은 살짝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근데 아직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씨 일가가 남긴 게 너무 많아. 겉으론 정리된 것 같아도 그 밑에 뭐가 또 숨겨져 있을지 몰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지켜볼 거야. 며칠 뒤 경찰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지원 씨,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지원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 계좌 추적 결과 최도윤이 해외에 또 다른 조직을 운영 중이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 실험과 장기 밀매 조직과 연계가 의심됩니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럼 여전히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박 형사는 무겁게 말했다. 가능성 높습니다. 국내 사건은 정리됐지만 국제적인 연결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럼 이번엔 국경을 넘어야겠네요. 며칠 후 윤지원과 민정, 강민수는 국제인권단체, 의료 NGO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었다. 한국에서 드러난 의료 비리와 인권 침해는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섭니다. 지원이 말했다. 우리는 더 넓은 범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돕고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 결의가 번졌다. 할 수 있을까요? 민정이 걱정스레 물었다. 지원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한 사람의 목소리도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서울의 봄바람이 창밖을 스쳐갔다. 김영숙의 외침, 윤지원의 싸움, 그리고 그들의 정의는 이제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3개월 후 윤지원은 태국 방콕의 국제인권 포럼 무대에 서 있었다. 무대 아래로 수백 명의 각국 인권활동가, 의료 전문가, 언론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윤지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료 비리와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운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객석은 조용해졌다. 저는 17년 동안 감금당했던 저의 할머니, 김영숙님을 통해 진실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요구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침묵은 때로 죽음보다 잔인하다는 것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권력의 남용, 약자의 목소리 억압, 인권을 무시하는 시스템은 국경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지원의 뒤편 화면에는 김영숙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 사건의 보도 내용, 피해자의 숫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드러난 의료 비리의 실태가 차례로 나타났다.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비명처럼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포럼을 계기로 김영숙 재단은 국제의료인권연합과 공식 협력을 약속했다. 지원과 민정, 강민수는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 의료 실험, 장기 밀매, 의료과실 은폐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원은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진실을 파헤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그 이상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협박은 해외 불법 의료 조직과 연관된 인물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도윤의 해외 조직 잔당들이 여전히 암암리에 활동 중이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 형사가 경고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곧바로 경찰의 보호 아래 국내 유력의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그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회는 김영숙 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의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앞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민정은 울컥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듯했다. 몇 달 후 김영숙 재단은 처음으로 국내 피해자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재단을 찾았고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 비리가 추가로 밝혀졌다. 언론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고 의료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지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벽과 마주해야 했다. 기득권의 방해, 협박, 가짜뉴스,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는 두려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줬던 말을 떠올렸다. 지원아, 진실을 말하는 건 언제나 두렵단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1년 후 서울에서 열린 국제의료정예 포럼의 마지막 연설자로 지원이 무대에 섰다. 이번 포럼에는 각국의 의료계 인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와 정치인들까지 대거 참석했다. 지원은 천천히 객석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어머니 미경과 민정, 강민수, 그리고 김영숙 할머니의 사진을 품에 든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의료를 지배하면 그곳은 더 이상 생명의 공간이 아닌 죽음의 도구가 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제 할머니는 작은 간호사였고 한 명의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17년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다.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침묵 속에 고통받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의료 정의를 원합니다. 큰 박수가 터졌다. 그날 포럼은 김영숙 할머니에게 의료인권 평화상을 추서했고 윤지원은 전 세계 의료정예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포럼을 마친 뒤 지원은 어머니 미경과 함께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산자락에 붉게 물든 단풍이 흩날리고 있었다. 할머니, 보셨죠?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경도 미소 지으며 묘비를 쓰다듬었다. 어머니, 이제 당신의 목소리는 세계로 퍼졌어요. 묘소 앞에 놓인 작은 천조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침묵을 깨는 한 사람, 세상을 바꾼다. 지원은 천조각을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할머니가 늘 말하던 그 빛, 그 희망이 흐르는 구름 사이로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예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김영숙의 비명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꺼지지 않는 정의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